서연의 냉담한 거절에 뒤이은 기나긴 밤들을 보낸 후 민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늦은 밤 어두운 서재에서 홀로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을 받으며 웹을 검색하다가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번쩍이는 초소형 녹음기 광고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를 위해 준비된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 광적인 생각이 번쩍였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더는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가의 녹음기 2개에 대한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클릭이었다. 며칠 후 평범한 갈색 종이 상자가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는 택배를 받아들고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서재로 가져갔다. 그날 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차가운 금속 장치를 손에 쥐고 안에 서연이 잠든 침실로 들어갔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잠든 그녀의 얼굴 위로 은은하게 부서졌다. 한때 그에게 평온을 주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골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파는 듯했다.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릴 때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 깊숙한 먼지 쌓인 곳에 첫 번째 감시자를 밀어 넣었다. 두 번째 장치는 다음날 새벽 그녀의 차 안에서 설치되었다. 차 안에는 그녀가 쓰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때 사랑의 향기였던 그것이 이제는 배신의 악취처럼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대시보드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장치를 고정하며 자신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 후 2주 동안 민주는 자신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편집증이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그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심지어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도 그의 비밀을 알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실을 듣고 싶은 욕망과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공포 사이에서 매일 내적 갈등을 겪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다.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 순간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누구랑 문자를 하는 거지? 그놈인가? 나만 모르는 둘만의 농담을 주고받는 건가?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다.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서연은 눈길도 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냥 친구가 웃긴 거 보내줘서. 그 친구라는 단어가 독처럼 그의 귀 속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지도 몰라. 그는 텅 빈 벽에 속삭였다. 서연이는 그냥 피곤한 거야. 정말로.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는 결혼 앨범을 꺼내 먼지를 닦아냈다. 19년 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서연의 모습,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감격에 겨워 울던 모습. 이 모든 추억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피곤하다는 한숨과 무심코 던지는 시선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희망의 조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냉담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조금씩 질식시키는 두꺼운 안개와 같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평화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인내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창문을 감싸고 있을 때 그는 결심한 듯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현관을 나섰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불타는 뺨을 식혔. 그는 그녀의 차문을 열고 그를 2주간 괴롭혔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 그의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장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이었다. 그의 서재 안 세상은 숨을 죽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끼고 마침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잠시 후 익숙한 차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통화련이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민준이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하고 달콤한 음색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그 대상은 그가 아니었다. 응, 자기야. 나 방금 일 끝났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오늘 밤 당연히 비워놨지.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야. 민주는 숨을 헛들이켰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가 없는 공간에서, 그의 존재가 지워진 세상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그 남자가 바로 옆좌석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헛된 희망 한 조각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그 희망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다. 진짜 칼날은 다음에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 짜증과 경멸이 가득 찼다. 아, 그 늙은이. 민주는 진짜 지겨워. 짐이야, 짐. 이 반복되는 삶. 정말 지긋지긋해. 늙은이. 짐.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귀가 윙윙거리고 방 안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19년간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지독한 통증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배신감, 무시, 경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서연은 친구 미나와 통화하며 자신의 치밀한 이혼 계획을 자랑하듯 떠벌렸다. 미나가 그래도 괜찮겠어. 애들은 어쩌고? 라고 묻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애들, 금방 적응할 거야. 이건 내 인생이잖아. 더는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출장 간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서류 던져버릴 거야. 그땐 이 집도 저 지긋지긋한 남자도 다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해방감마저 서려 있었다. 충격이 가시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차올랐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으며 무서운 결심이 섰다. 그래, 음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분명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의부증에 걸렸다고 몰아붙일 것이다. 나는 그녀의 완벽한 연극을 무너뜨릴, 빼도 박도 못할 외도, 증거가 필요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정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영상 증거 말이다. 며칠 후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장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는 척했다. 정말 갑자기. 힘들겠다. 여보, 몸 조심해야 해.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상 감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호기심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아침상에 올렸다. 하지만 그 음식은 민준의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보고 싶을 거야.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길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지난 1년 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밀함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여러분, 독이 든 사과가 더 달콤하게 보인다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그날 아침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후회하는 걸까?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걸까? 잠시나마 헛된 희망이 그의 심장을 간지렸다. 하지만 녹음기 속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환상을 깨부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것은 그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백미러 속에서 서연은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역겨워 구역질이 났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다. 그래, 서연아. 마음껏 연극을 해. 난 호텔 맨 앞줄에서 내 마지막 공연을 지켜볼 테니. 그는 진짜 출장지가 아닌 집에서 30분 거리의 허름한 호텔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어제 주문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차갑게 들려 있었다.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는 끝났다. 허름한 호텔방, 공기는 곰팡이와 절망의 냄새로 축축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어제 옷장 위구석에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와 서연의 침실이었다. 19년의 세월, 사랑과 다툼, 웃음과 눈물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그들의 공간. 지금은 그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폭풍전의 전조 같아 민준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망상이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침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 수리공일지도 모른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남자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마지막 부정은 산산조각 났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배신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 남자 앞에서 민준이 지난 19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소녀처럼 장난스럽게 그를 밀치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에 겨운 듯 눈을 감았다. 그 모든 몸짓, 모든 미소는 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들만의 친밀한 암호였다. 남자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경멸하듯 액자를 뒤집어 엎고는 서연에게 깊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노트북 스피커를 뚫고 나와 호텔방의 벽을 비수처럼 찔렀다. 바로 저 침대에서 그들은 첫날 밤을 보냈고 두 딸의 미래를 꿈꿨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그들의 역사를, 그의 존재 자체를 비웃고 있었다. 영상 증거는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잔인했다. 아, 민준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목구멍은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휘저었고 노트북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화면의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같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끔찍한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여러분, 신뢰라는 유리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소리는 세상의 종말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완전히.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침대 옆 탁자 위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후 3시 47분. 서연은 6시면 집에 돌아온다. 앞으로 2시간 남짓. 그녀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아내의 얼굴로 저녁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출장에 대해 물으며 걱정하는 척 연기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눈물이 뚝 그쳤다. 그의 머릿속을 휘젓던 감정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평정이 깃들었다. 시베리아의 동토 같은 무섭고도 투명한 평온이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뜨거운 용암에서 단단하고 날카로운 흑요석으로 변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깨진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았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나약한 남자의 얼굴. 그는 결심했다. 이 남자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민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무거웠지만 이전에는 없던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조연이 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그가 직접 쓸 것이다. 그는 출장을 핑계로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만은 내가 둘 차례였다. 그가 출장을 핑계로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만은 내가 둘 차례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몇 년 전 한 동료가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라며 건네준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때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 후 민주는 김철중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마호가니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법전으로 가득 찬 책장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건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변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베테랑다운 침착함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그의 노련한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영상을 보다가 차마 더는 못 보겠다는 듯 거칠게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호기심의 단서였다. 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약탈입니다. 당신의 인생, 재산,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빼앗으려는 계획적인 약탈이라고요. 제가 이런 사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어요.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그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법적 전략을 넘어선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반격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돈줄부터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즉시 개인 계좌로 변경하세요. 하지만 공동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사용해서 의심을 사면 안 됩니다. 돈 문제에 민감해 보이면 상대방이 경계할 테니까요. 둘째,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서연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방어하는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당신은 피해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론과 법정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서연 씨는 당신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나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법원의 소장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반격. 그 단어가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민준의 앞에 내밀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들이 그의 19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문처럼 보였다. 딸들의 웃음소리, 서연과 함께 맞았던 아침들,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영상 속에서 자신의 결혼사진을 경멸하듯 뒤집어 엎던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자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는 심장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다.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는 더 깨끗하고 전망 좋은 새 호텔의 방을 잡았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보상이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정확히 저녁 7시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서연이라고 저장된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그 하트 이모티콘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져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껐다. 잠시 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전화였다. 또다시 울리고 또 울렸다. 민주는 침대에 앉아 방안을 밝히는 그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녀의 초조함이 진동을 통해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방 안의 고요함을 들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 울부짖어봐. 이제 내 목소리는 나에게 닿지 않아. 한 달 후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나를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남편으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나는 그 모든 거짓말을 묵묵히 들었다. 내 차례가 되자 김철중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USB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영상이 재생된 후 법정에 흐른 침묵. 그 침묵이 나의 가장 강력한 변론이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힘을 잃었다. 판결은 신속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서연은 유책 배우자로서 집가치의 30%만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두 딸이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은 묵묵히 내 편이 되어 주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이 무너진 내 세상의 유일한 기둥이었다. 4개월이 흘렀다. 나는 익숙한 동네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때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다.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행성이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안해요.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용서.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단어였다. 나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여러분, 배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 가는 흉터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장 용감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의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다시 쓸 수 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